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날 사실상 경질한 것인데 박 장관은 모든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면은 정치인을 제외한 경제 민생 분야가 중심이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내일 전국기 의결을 거쳐 출범할 예정인데 이준석 대표는 오는 주말 기자회견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차지한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가 건넨 손을 쳐다보지 않고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 후보는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 요구에 삿대기 당만도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에 시간당 8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재래시장, 병원, 카페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최고 35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집에서 불멍을 즐기던 30대 2명이 에탄올 화로 폭발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진 장관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칩사와 사드 대책 속에 방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지율은 더 떨어졌고 여권 내부에선 이대로 갔다간 국정 동력이 조기 소멸할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을 끌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고민의 첫 결과물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였습니다. 취임 34일 만에 사실상 경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휴가 복귀 후 첫 도어 스태핑에서 인사쇄신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인적쇄신에는 선을 그어왔지만 휴가 이후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8시간 뒤 5세 입학안 등 섣부른 학제 개편안으로 비난을 받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박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문회 없이 취임한 지 34일 만의 사퇴이자 윤석열 정부 장관의 첫 낙마입니다. 박 장관은 당초 내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오후에 사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보인 좌충우돌 행보라며 박 장관으로는 교육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정비와 함께 박 장관이 경질되면서 대통령실 개편까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13일 만에 재개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태핑은 여러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말투나 표정은 물론이고 카메라 구도까지 달라졌는데 무엇보다 국민을 강조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이채현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만에 출근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20%대 지지율을 의식한 듯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강조하며 휴가 소감을 밝힙니다.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예민한 질문에 커다란 손짓이나 격앙된 표현을 썼던 과거와 달리 미소를 머금은 채 답변을 풀어나갑니다. 3분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국민만 7차례 언급했습니다.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인터뷰를 끝내려는 참에 추가 질문이 나오자 다시 뒤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는 양을 못 들어서. 카메라와 취재진 배치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뒤편과 옆쪽에서 촬영하는 것도 허용돼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참모는 여러 가지 도어 스태핑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며 대통령도 휴가 내내 고심하고 답변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좀 더 통렬한 반성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권의 큰 그림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쇄신책과 이어지는 광복절 메시지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광복절 특별 사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취재로는 정치인 특사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인됐습니다. 대신 경제인이나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건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하는 건 국민 여론을 우선하겠다는 기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으로 검토돼 오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여권 인사인데다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사면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면 복권 대상자가 이미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 있어 광복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일각에선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결국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정치인을 배제하는 대신 경제인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기가 만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하지만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당 내분을 수습하는 중책을 맡게 될 비대위원장에는 오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비대위 임기를 두고 2개월짜리 관리형인지 아니면 5개월 이상의 혁신형인지로 의견이 갈리는데 결국은 새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이 임기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냈고 개파색이 옅어 혼란 수습의 적임자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내 최다선으로 소위 윤핵관에 맞서 중심을 잡을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주 의원은 최소 5개월 이상의 혁신형 비대위를 원하는데 일부 친윤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2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비대위 전환 이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먼저 구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어떤 밀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불투명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치로.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기현 의원은 2개월 뒤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내일 토론회 모임을 여는 등 당권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어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 경우 차기 당권 주자들과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당대표직에서 공식적으로 퇴출되는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우군이었던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선언해서 적어도 당내에서는 완전히 고립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한송훈 기자입니다. 내일 비대위 전원에 따라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당 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도 토론회를 열고 집단 소송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주권을 위임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하지만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 대표와 함께했던 사무처 고위직들이 일괄 사의를 표했고,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 예고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자신과 당, 국민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난달 29일부터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때도 비대위 전원에 반대하며 자리를 지켰지만 비대위 추인을 하루 앞두고 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지금 사퇴는 의미가 없는데 나는 이준석계가 아니다라는 보여주기 아니냐며 공천을 의식한 줄타기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호 세력마저 비대위 전원에 동의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결국 취임 3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자세를 가다듬는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죠. 윤 대통령의 휴가 구상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박순애 장관이 결국 버티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은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생각보단 그러나 빨리 사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2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섣부른 학제 개편안 발표로 비난을 자초한 박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여권 핵심부에서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 장관은 내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서 학제 개편안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힌 이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내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여당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퍼졌고 결국 설득 끝에 오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국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국민이 원한다면 인적 쇄신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도 읽혔는데 대통령실 쇄신 문제는 어떻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오늘 처음으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 넘긴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일 겁니다. 자, 그러나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참모들을 물갈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내부 기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능인 정무적 조율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게 윤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는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핵심부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쇄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한 겁니다. 지난주에 김 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반려했다는 보도죠.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됐습니까? 예,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 사의를 밝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서실장의 경우는 후임자를 찾는 문제와 연결될 겁니다. 예. 정무와 홍보 라인 교체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지난주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던 과정을 돌아보면 주요 시석실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팽배합니다. 쇄신의 방향이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기능이 부족한 쪽을 특보 등으로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박 장관의 사퇴로 내각도 재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여권 전체가 개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너 달 전으로 우리 돌아가 보면요. 그때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이 많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지율도 더 떨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만 해도 윤 대통령이 영입하는 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 거론됐던 다른 후보들도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인데다가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람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예, 비판은 쉬워도 답을 내놓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뭐 절실하다면 답이 없게 하겠습니까?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사실상 대세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현장에서 이 의원이 경쟁자에게 보인 태도로 또 구설을 낳았습니다. 이른바 노룩 악수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연설을 마친 박용진 후보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재명 후보에게도 손을 건네자 이 후보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내밀어 악수합니다. 여당은 일명 노룩악수라며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 후보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박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셀프 공천과 사당화를 막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상민, 김철민, 윤영찬, 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원을 개정하려는 지도부를 향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떼기 정당 후신만 또 못하게 우리 당의 당원 당규가 개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양산 평산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킬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악수 논란은 정신없는 현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젊은 두 후보와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모 씨가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일해온 배 씨가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매입했는지 그것도 대부분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부동산 쇼핑을 하듯 사들인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배 씨가 매입한 땅과 건물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4층짜리 건물.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2013년 모친과 함께 6억 1,600만 원의 땅을 매입해 신축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19년 문을 연 수원 고등법원 앞 광교 법조타운입니다. 네, 바로 이곳에 배 씨의 건물도 있는데요.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억 정도. 배 씨는 이 밖에도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세 채의 아파트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모두 합해 45억 원가량입니다. 배 씨가 이 부동산들로 올린 시세 차익은 최근 호가를 기준으로 45억 원을 웃도는 수준. 공교롭게도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씨가 지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거액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배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배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총경회의 당시 보인 윤 후보자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고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여야는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지휘 통제해야 됩니까?
야당은 지난달 열린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 징계 방침을 두고도 윤 후보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 윤 후보자가 2002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서울 답심리 아파트를 13년 만에 매각해 시세 차익 3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해 갭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전세를 끼고 사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한 게 맞고요. 입직 과정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선 인사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했지만 김 국장의 과거 행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을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중부지방에 장마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양이 상당했습니다. 인천에서는 1시간 남짓 사이에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고 시장이고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멈춰섰고 건물에서는 정전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가 비 피해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승용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흙탕물을 헤쳐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는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물에 잠긴 자동차가 아예 도로에 멈췄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밀며 현장을 벗어나고 일부 운전자는 차를 포기한 채 문만 급히 피합니다. 전통시장 골목에는 누런 흙탕물이 들이닥쳤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인천은 오늘 오후 7시까지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에만 83.2mm가 집중돼 비 피해가 컸습니다. 인접한 부천의 한 건물은 1층 마트와 지하 식자재 창고가 침수됐습니다. 도로에 넘친 물이 순식간에 건물 지하까지 밀려들면서 정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2층 병원은 260여 명의 환자가 불편을 겪었고 건물 1층 마트에서는 식자재를 급히 옮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에서만 도로와 주택 침수, 차량 고립 등 8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는 오늘 밤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나 고립사고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서울도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벽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서울 잠수교 연결합니다. 자, 장동욱 기자, 우선 잠수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대로 보이는 잠수교는 아직 통제되진 않았지만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밤 9시 10분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5.42m로 보행자 통제 기준인 5.5m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서울 전역에는 오후 4시 40분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 7시 기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90.4mm로 갑작스러운 폭우에 도로 곳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저녁 6시 30분부터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 구간도 부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종로구 사직동의 한 재건축구역 주택에서 집안이 내려앉으며 높이 4m 옹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동대문구 제기동에서는 깊이 60cm의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이어져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전선이 번개에 맞아 아파트 230세대가 30여 분간 정전됐고 급천구 가산동에서는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이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와 빌라 등 938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서울시는 폭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막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렸습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경기 북부에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서정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군남댐이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임진강 홍수 조절댐인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이곳 군남댐 인근에는 세찬 비를 뿌리다 현재는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남댐은 현재 숨은 13개를 모두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오전에 쏟아지며 새벽 22m였던 군남댐 수위는 현재 29m를 넘었습니다. 한계 수위인 40m에는 못 미치지만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어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댐 상류인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오전 1.2m에서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훌쩍 넘어 5.2m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는 낮 한때 17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이 하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고 기자, 강원 지역도 장마급 폭우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이 춘천 소양강댐 방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문 개방 시간도 정해졌습니까? 네, 화천댐과 춘천댐 등 강원 지역의 댐들은 오늘부터 방류를 시작하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한강 최상류의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는 소양강댐은 내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양강댐이 내일 수문을 개방하면 2020년 8월 5일 이후 2년 만입니다. 만수위가 193m인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1.5m를 기록 중입니다.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100에서 250mm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고 일부 지역은 3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군남댐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비는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50mm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돼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 절기상 입추도 지났고 장마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한반도 상공에 형성돼 많은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대치하며 생기는 거대한 구름대가 입추가 지난 시점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화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 기간에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와 같이 고립 우려가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해 다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정체전선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와 제주는 당분간 체감 온도가 36도까지 치솟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에 씨름하고 있는 전 세계에 고물가까지 공통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두 상황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60대 이상 영양실조가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이 어려워진 게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무료 급식소. 오락가락 비가 내린 날씨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점심 메뉴는 나물 비빔밥과 뭇국. 코로나 사태로 후원금이 줄어도 반찬 수는 줄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더 나은 재료로 더 많은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 한 노숙인 시설 관계자는 최근 폐쇄된 무료급식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무료급식소가 늘어나면서 노년층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이상 영양실조 환자는 코로나 발병 첫해 1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1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예산, 인력 지원을 하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요양원 등의 식당을 개방을 해서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도 하지만 기부와 후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 저소득층에 식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사업의 기부액은 1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료급식소 관련 세부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면역 결핍으로 기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었던 혈액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도 코로나 항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인이 백신을 맞은 뒤에 몸에서 항체를 만든다면 이들 환자에게는 만들어진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고위험군이나 고령층 등을 먼저 치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백혈병에 걸렸던 70살 김세중 씨.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후엔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되지 않아 4차 접종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여온 항체 주사제 투약이 시작되면서 김 씨도 오늘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체가 바로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죠. 항체 주사제 이브실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등에게 코로나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투약 대상은 국내에 10,000명 정도입니다. 일주일 내에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브실드는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드는 백신과 달리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몇 시간 내에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염은 93%, 중증 사망 위험은 절반까지 낮춰줍니다. 한번 투여함으로써 6개월 동안 예방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만 체내 세포 면역을 유도하지는 못해 백신 대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위중증을 관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병원에 먼저 온 다른 환자보다 먼저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캠핑 가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 많이들 아시죠? 집에서도 장식용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어서 유행일 정도인데요. 30대 2명이 집에서 불멍을 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에탄올이 불꽃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은 건데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30대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로에 에탄올을 넣다 불이 나 주민 7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사용자가 불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료를 넣다가 불이 났습니다. 불멍 키트에 그 에탄올 연료 주입하다가 불이 이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이 났다고 하고. 에탄올은 불이 붙으면 온도가 300도까지 오르지만 육안으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료 주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이 장식용 에탄올 화로에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엎질러져 흘러내린 에탄올을 따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눈으로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 연료를 불이 없는 것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넣었다가는 화재가 전국의 에탄올 화로 화재는 최근 2년 동안 13건이 발생해 15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장식용 에탄올 화로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조차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여름철 최악의 맥주 대란은 막았습니다. 이 주말 동안 중단됐던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맥주 출고가 재개됐습니다. 화물연대의 농성으로 피해가 불어나자 참다 못한 직원들이 직접 나선 건데요. 김충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맥주를 실을 화물차들이 신속하게 공장으로 들어서고 직원들이 차곡차곡 맥주를 씻습니다. 모두 12만 상자 100대 분량입니다. 화물연대가 언제 다시 길을 막을지 모르니 100대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일부터 진입로를 막고 출고를 방해했던 화물연대는 오늘은 막아서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선전등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니까 막지 말아 주십시오. 앞서 하이트 직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라도 길을 열겠다고 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됐지만 화물연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데 생맥주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쟁사 쪽으로 또 이렇게 전향이 되는 경우도. 길을 막고 농성 중인 이들은 청주와 이천의 소주 공장 운송기사들로 홍천 맥주 공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수요가 높은 맥주 생산 라인을 막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업장에 와가지고 불법적인 점거를 하고 물건 출고를 또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이트 진로 직원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공장 직원들이 나선 끝에 오늘 물량은 대부분 출고됐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장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자체가 도시 홍보를 위해서 기업처럼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슬로건이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에 홍보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하 기자입니다. 2005년 대구시가 섬유의 본 고장에서 다채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며 만든 도시 브랜드 컬러풀 대구. 지난달 새 시장의 시정 슬로건에 맞춰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16년간 사용했던 이츠 대전을 버리고 대전 이주유로 바꾼 대전시도 최근 도시 브랜드 슬로건 교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슬로건은 대전 이주유입니까? 아니면 인류경제도시 대전입니까? 서울시 역시 7년이 채 안 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아이서울유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지역 대표 축제는 홍보물 등을 바꾸느라 허둥지둥하고 그때도 컬러풀 대구 축제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시장이 바뀌자마자 축제부터 파워풀 대구로 바꾸고 다른 지역과 겹쳐 원조 논란까지 불거집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워풀 대구는 대구시가 올해 6월 변경한 도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풀, 2005년부터 포항시가 내건 도시 브랜드와 동일합니다. 도시 브랜드가 바뀌면 기념품과 조형물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산 기념품은 의미가 없어지고 기존 제품은 모두 재고로 쌓일 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 비용은 또 다른 문제. 서울의 경우만 봐도 기존 아이서울유 홍보 등 도시 브랜딩 사업에 든 돈이 6년 동안 10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브랜드를 바꿀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은 아이러브 뉴욕을 45년째, 네덜란드에선 아이 암스테르담을 18년째 유지해 도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I love New York. 그때마다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없고 또 연속성도 없고 또 그 가치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역 이미지와 홍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 브랜딩. 신중한 여론 수렴과 장기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을 위해서 오늘 저녁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급 방문이고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두 장관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 대만을 거쳐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박진 장관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한중 외교수장의 만남이 이뤄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미국의 중국 견제용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를 비롯해
이른바 사드 산불 입장과 북핵 대응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간 한국의 치포 참여를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我们希望韩方从自身长远利益和公平开放的市场原则出发，秉持客观公正立场。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치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다만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홀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외교의 무게추를 한미 관계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위해서 닫아두었던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가능하긴 한 얘기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 금지한다.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은 허용해 주던 걸 서울시가 갑자기 금지하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땐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용도를 제한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재로 신청한 행사가 대규모 집회로 바뀌거나 또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결국 슬쩍 광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했다가 변상금 48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 많은 집회들은 편법이었다는 얘기군요. 이걸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네, 행사 계획서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교통, 소음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서 행사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게 이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소음, 또 교통의 방해, 그다음에 시설물의 설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좀 미리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스피커의 소음 크기가 144데시벨을 넘어간다든가. 자,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광화문에서는 이제 집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제와 연결식을 열거나 또 분향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는데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시의 조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내용 규제이자 허가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도심 한가운데 이런 큰 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파리 시청광장 같은 곳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길이 겹치지 않도록 혼란을 방지하거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민의를 표출해 왔는데 예.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장 사용료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장 사용료라는 게 있었습니까? 네, 행사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1제곱미터당 10원씩 내야 합니다. 허가된 곳을 다 쓰면 5만 2천 원에서 예. 최대 6만 8천 원을 내야 하는데요. 2009년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유지돼 왔는데 여기서 인상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올릴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뭐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올리겠다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물가와 공시지가 상승률을 따져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축소시키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형태의 집회가 되든지 앞으로 갈등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 수가 2,000가구도 안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 발표될 이 현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대형 건설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일반 분양은 29가구에 불과합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1,845가구입니다. 2019년엔 10,000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머물더니 올 들어 더욱 감소한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에 더해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탓입니다. 수익이 나야 움직일 텐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저런 규제로 꽉 묶여 있으니까 분양 공급이 막힌 거죠. 정부는 내일 앞으로 5년간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얼마나 완화할지에 몰립니다. 이 제도가 미현실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매겨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공급 속도를 촉진할 전망인데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현재 문제가 되는 공급 불안이나 제도의 개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 흐름을 더 지켜본 뒤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물가 걱정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5%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할 것 없이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채소를 고르는 주부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훌쩍 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나서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올해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는 1년 새 73% 뛰었고 식용유는 56%, 밀가루는 36% 올랐습니다. 고기류나 그런 과일류 사려고 하는데 한정된 금액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년보다는 그냥 가짓수로는 훨씬 적어진 것 같긴 해요. 올해 7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9% 상승해 올해 상승률은 5%를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연말까지 매달 물가 수준이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습니다.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 전쟁들, 대만, 중국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복합 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밝힌 날 한 맥주 회사가 기념 맥주를 내놓았습니다. 캔 맥주에 보리스의 핀처 사건 거짓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표지 사진에 광대 추락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호주의 권위지는 끊임없고 본능적이며 어리석은 거짓말이 그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존슨이 더 타임스 기자 시절 거짓 기사를 썼다가 해고된 것을 비롯해 평생 그를 따라다닌 속임수와 스캔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거짓말의 피라미드를 무너뜨린 마지막 거짓말은 핀처 사건이었습니다. 핀처 의원의 성비율을 모른 채 원내 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버티다가 임명 전 성비율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I think it was a mistake and I apologize.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대표 경선 초반 독주하면서 당헌 개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적용받을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해 방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데 이어서 맞춤형 당헌 개정까지 거론되는 자체가 남보기에 낯뜨거운 일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국기문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숨진 김모 씨에 대해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후보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이 나란히 달린 바로 옆집을 경기도 주택공사가 전세된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김혜경 씨 측근이 옆집 주인을 대신해 전세로 내놓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돌아보면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대장동의 핵심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이 의원은 가족사가 논란이 됐을 때 비천한 집안이라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며 나를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느닷없는 남 탓도 했죠. 이재명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무슨 사법 리스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언사와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신뢰 위기가 쌓여가고 이제는 해명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당헌 개정이라는 무리수로 한 발 더 나간다면 그다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를 일이죠. 8월 8일 앵커의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중부 지역에는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호우주의보와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중부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은 3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150에서 250mm가 오겠습니다. 강하게 내릴 땐 시간당 80mm 이상이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비의 양이 많고 또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기에 휴가철까지 겹쳤는데요. 저지대 침수, 산사태, 교통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제주가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비 피해 없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